네, 변호사님, 증인도 준비했고요. 엄마가 동네 이장님하고 통장님께 할머니 증상 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협조해 주시기로 했어요. 주변에 할머니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했더니 다들 걱정도 해주고요. 기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키운 딸과 손녀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윤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다가 기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 할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 왔어. 기순이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기순 할머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편안히 들으시면서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 구미의 전통시장,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벌써 불이 켜진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 끝자락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채소가게, 그곳에서 기순이 혼자 무거운 무 상자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아직 살아있지, 오늘도 벌어야지. 기순이 거친 손으로 물을 하나씩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손목에 찬 낡은 시계가 새벽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기순에게는 이미 하루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채소를 다듬고 진열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물을 한 줄로 가지런히 정렬하면서 기순은 예전을 떠올렸습니다. 25에 시집와서 이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 윤석이가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두 딸을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던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큰딸 미정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기뻐 날뛰던 모습, 작은딸 미경이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던 날의 감격까지 모든 추억이 이 좁은 채소가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기순이 배추 겉잎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터져 피가 나도 계속 일해야 했고, 여름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두 딸이 대학까지 보내고 시집까지 보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기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딸 미정이 두터운 가디건을 걸치고 나와 있었습니다. 47살의 미정은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까지 올라갔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와 외도로 인한 이혼 후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어머니 집으로 들어온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한때 성공한 직장 여성이었던 자신감 대신 피로와 좌절감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도 팔아야 했고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생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괜찮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기순이 20kg짜리 배추 상자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어지러워서 비틀거릴 때도 있었지만 딸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 무거운 거 제가 할게요. 미정이 다가와 배추 상자를 받으려 했지만 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니까. 너는 너 일 찾는 게 먼저야. 기순의 말에 미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나이도 많고 경력 단절까지 겹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계산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들은 소문에 따르면 이 전통시장 일대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상당한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이 가게 부지만 해도 억대의 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기순이 같은 이야기를 1시간 안에 3번이나 반복했고 어제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는 것을 까먹어서 집안에 가스 냄새가 가득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뭘 깜빡해? 나 멀쩡해. 기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시장에서 누구보다 목소리가 크고 당당했던 기순이었는데 요즘에는 동네 사람들도 자신을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셔야죠. 미정이 다시 말했지만 기수는 팔을 다듬는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수는 오랜 경험으로 익힌 능숙한 솜씨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아줌매, 이 배추 어때요? 어젯밤에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거라 신선해요. 하지만 예전만큼 손님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대형마트가 더 싸던데요. 거기는 할인도 많이 해주고 다른 손님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집까지 무료 배송해 주잖아요. 무거운 거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라고 말했습니다. 기수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사면 더 싱싱하고 좋아요. 제가 직접 골라서 주거든요. 하지만 손님들은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자부심도 손님들과 정을 나누며 쌓아온 관계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오후 2시쯤 되어서야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녀 다윤이 큰 캐리어 가방 2개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22살의 다윤은 서울에서 대학교 사학과를 다니다가 갑자기 휴학하고 할머니 집에 머물기로 했다고 연락했습니다. 다윤아, 언제 왔어? 기순의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손녀를 보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방금 도착했어요. 할머니, 아직도 이런 데서 장사하세요? 다윤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요즘 누가 시장에서 채소 사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바로 배송 와주는데. 다윤의 말 속에는 표면적으로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기수는 그 뒤에 숨겨진 다른 의미를 감지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노인이 되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좀 쉬셔야죠. 나이도 있으시고. 다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수는 손녀가 자신의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직접 보고 사야 좋은 걸 고르지. 기순이 대답했지만 다윤은 이미 관심을 딴 데로 돌린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집 진짜 크네요. 방도 많고. 며칠 뒤 저녁 미정이 어머니와 둘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두신 거 있으세요? 기수는 찻잔을 입가에 대고 있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웠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기순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정리해 두신다고 해서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만약에 모를 일이니까요. 미정의 말에는 어딘가 어색함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꺼내지 않을 화제를 굳이 먼저 말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기수는 딸의 눈빛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 속에서 절박함과 계산적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특히 개발 예정인 이 시장 부지와 집에 대한 욕심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마. 기순의 대답은 짧고 간단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자식들이 벌써부터 노리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기수는 잠들기 전에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 속의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보이는 작은 가게들, 50년 넘게 지켜온 이곳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식들이 자신을 짐스러워하며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구미시 보건소 2층 치매상담센터. 기수는 딸 미정과 함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기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기순 어르신, 들어오세요. 상담실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간호사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기순을 맞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기순이 단답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은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꾸 병원에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간단한 검사부터 해볼게요.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는 구미시 보건소 2층 치매상담센터죠. 기순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면서 말씀해 보세요. 93, 86, 79, 72, 65. 기수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건강하시네요.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미정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자주 있어서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기도 하고. 간호사가 기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세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시 정밀 검사는 못 받나요? 미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요. 그래도 한 번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미정의 목소리에 묘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MRI 촬영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검사가 끝나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미정이 화장실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기수는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순이 고개를 돌려보니 손녀 다윤이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다윤은 기순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초기 치매라고 해도 되겠죠? 유산 정리는 지금이 적기예요. 다윤의 목소리가 기순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기순은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 뭔가 말하자
다윤이 대답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증인도 준비했고요. 엄마가 동네 이장님하고 통장님께 할머니 증상 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협조해 주시기로 했어요. 주변에 할머니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했더니 다들 걱정도 해주고요. 기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키운 딸과 손녀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윤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다가 기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 왔어. 기순이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검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다윤이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수는 이제 손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별일 없대. 기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다윤아, 너 언제 왔니? 방금요. 할머니 걱정되어서 왔어요. 다윤이 교묘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기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과 다윤은 앞자리에 앉아 작은 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수는 귀를 기울여 들어보려 했지만 버스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마을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수는 뒤따라 걸으며 앞서가는 딸과 손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은 기수는 오랫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다윤의 전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증인도 준비했고 이장님하고 통장님이 협조해 주시기로. 그 말은 이미 동네 사람들까지 속여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인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척 해볼까? 만약 자신이 정말로 치매에 걸린 척한다면 딸과 손녀의 진짜 속마음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할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기수는 연기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능숙하게 반찬을 차려내는데 일부러 어색하게 행동했습니다. 이거 어디다 놨지? 기순이 간장통을 찾는 척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간장통은 항상 두는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미정이 부엌에 들어와 간장통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잖아요. 괜찮으세요? 아, 여기 있었구나. 왜 못 봤지? 기순이 진짜로 당황한 척했습니다. 미정과 다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기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기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도 기수는 계속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다윤아, 내 이름이 뭐였더라? 다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기순이에요. 김기순. 아, 맞다. 김기순.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지? 기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속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엄마가 평생 사신 집. 그날 밤 기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치매 연기를 해서 딸과 손녀의 진짜 계획을 모두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배신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항상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준비를 하던 습관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미정이 걱정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시장에 안 나가세요? 시장? 내가 왜 시장에 가야 하지? 기순이 진짜로 모르는 척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내 집이 맞나? 미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순의 치매 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던 습관을 깨고 늦잠을 자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방문을 두드리며 깨우러 올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시장 가실 시간 다 됐는데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장? 내가 시장에 왜 가? 뭐 살 거 있었나? 기순이 멍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 방이 맞나? 미정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걱정보다는 기대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엄마 방이고요. 그래, 내가 여기서 살고 있었나? 기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며칠 뒤 다윤이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할머니, 저 다윤이에요. 할머니 손녀요. 손녀? 내게 손녀가 있었나? 기순이 다윤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누구니? 왜 우리 집에 있지? 다윤은 표면적으로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내심으로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저 할머니 손녀 다윤이에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기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순이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거실 문 뒤에 숨어 있을 때 딸과 손녀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다윤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동안 깜빡깜빡 자주 해서 치매인가 의심했는데 진짜 치매인 것 같아.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재산 상속에 관해서 변호사님한테 연락해 봐야겠어. 이미 연락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이 대신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더 쉽다고. 기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이랑 시장 가게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다윤이 물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까지 합치면 최소 5억은 넘을 것 같아. 시장 부지가 제일 비싸거든.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많네요. 그럼 우리끼리 어떻게 나눌 거예요? 당연히 내가 큰딸이니까 더 많이 가져가야지. 너도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보태줄 만큼은 줄게. 기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벌써 유산 분배를 논의하는 그들의 뻔뻔함에 경악했습니다. 며칠 후 기수는 분노를 참고 더 적극적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요? 엄마, 저 미정이에요. 엄마 큰딸. 미정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 내가 딸이 있었나? 기순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윤도 합세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저는 할머니 손녀 다윤이에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예쁘다고 하시면서 용돈도 많이 주셨잖아요. 용돈? 내가 돈이 있나? 기순이 진짜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 말에 다윤과 미정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통장 박영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박 통장은 평소 기순과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기순이 누님, 요즘 어떠세요? 박 통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기순은 박 통장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시죠? 어디서 왔어요? 박 통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님, 저 박영수예요. 통장하고 있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분 같은데. 기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통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셔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박 통장의 표정이 이해한다는 듯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병원에는 다녀보셨어요? 네, 다녀왔는데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다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간호사가 문제없다고 했지만 정반대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박 통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네요. 기순이 누님이 정말 총명하셨는데. 그래서 기순이 누님 명의로 된 재산 정리할 때 증인해달라고 하신 거군요. 기순은 속으로 놀랐지만 겉으로는 계속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통장까지 속여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산 정리요? 그게 뭔가요? 기순이 물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 통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나중에 가족들하고 상의해 보세요. 미정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통장님,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니 빠른 시일 내에 재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법적 증인이 필요하면 해주실 거죠? 박 통장이 알겠다고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기수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들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통장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니 그보다도 자신의 딸과 손녀가 이런 짓을 계획했다는 것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수는 더욱 적극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중 일부러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왜 떨어졌지? 기순이 당황한 척했습니다. 미정이 달려와 그릇 조각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다칠 수 있어요.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기순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미정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에 다윤이 와서 할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 기순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고생했던 이야기요. 시장에서 장사? 내가 장사를 했나? 기순이 진짜로 모르는 척했습니다. 다윤이 기뻐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시는구나. 그날 저녁 기순이 먼저 잠자리에 든 척하고 문틈으로 거실을 지켜보고 있을 때 미정과 다윤이 조용히 대화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윤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자.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빨리 나빠질 줄은 몰랐어요. 원래 계획보다 훨씬 빨라졌네요. 오히려 좋지. 복잡하게 갈 것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기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교활한지도 모르고 있는 딸과 손녀의 모습이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과 다윤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엄마, 저희 잠깐 시내 볼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미정이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순이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병원이요. 할머니 약 받으러. 다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수는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고 했으니까요. 두 사람이 나간 후 기수는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미정의 방으로 들어가 서류함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랍 깊숙이에서 기수는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들을 언제? 기순이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자신이 치매 연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 있던 메모였습니다. 다윤의 필체로 쓰인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통장 비밀번호 확인됨 생일 4자리. 시장가게 권리금 대략 2억, 집 시세 1억 5천, 재개발 보상금 예상 3억, 총합 6억 5천 정도. 작은 이모는 부산에 있어서 연락 안 함. 우리끼리 다 처리하면 됨. 기수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통장에 접근해서 잔고까지 확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딸 미경이에게는 아예 알리지 않을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단계별 계획 1단계 치매 진단서 받기, 김 변호사 소개 병원, 2단계 재산관리 위임장 작성, 3단계 통장명의 변경, 4단계 부동산 매매 계약, 예상 소요기간 1개월. 기수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깨닫고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자신은 그저 마지막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다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수는 재빨리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여기 있어. 미정과 다윤이 들어왔는데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약 받아왔어요. 미정이 약봉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기분은 어떠세요? 오늘따라 더 멍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다윤이 기순을 유심히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기순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혹시 자신이 방을 뒤진 것을 들킨 걸까요? 잘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 기순이 이마를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방에서 뭔가 찾고 계셨어요? 아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다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기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 방 말이야? 아니요, 엄마 방에서 소리가 났었거든요. 잘 모르겠어. 화장실 찾다가 잘못 들어갔나? 기순이 당황한 척했습니다. 미정과 다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어디다 두셨는지 기억나세요? 다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 집 서류, 통장, 그런 중요한 것들이요. 잘 모르겠어. 다 어디 갔는지.
기순이 멍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순이 낮잠을 자는 척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모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뭔가 수상해요. 다윤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아까 우리 방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얼굴 표정도 뭔가 달랐어요. 설마 연기하는 건 아니겠지? 미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을 텐데. 그래도 조심해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는 다른 곳에 숨겨놨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큰일이지. 빨리 찾아야 해. 변호사가 말한 대로 내일 병원부터 가봐요. 진단서만 받으면 나머지는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기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통장 박영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이장 최봉수도 함께였습니다. 기순이 누님, 저 박 통장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박 통장이 인사했습니다. 기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왔어요? 누님, 저희 박영수, 최봉수예요. 마을 일하는 사람들. 최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분들 같은데. 기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통장님, 이장님, 보시다시피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박 통장이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도 증인으로라도 도와드릴게요. 최 이장이 말했습니다. 다윤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떠난 후 기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미정의 방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오후에 뭔가 바뀐 게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새로운 서류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과 금융거래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이미 기순의 이름 부분은 작성되어 있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기순의 집과 시장 가게를 팔기 위한 계약서였고 매수자는 김영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집을 사려는 사람까지. 기순이 경악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기순은 재빨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할머니? 다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기순이 돌아보니 다윤이 문 앞에 서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먹을 거 찾고 있었어. 기순이 당황한 척했습니다. 할머니, 부엌은 반대편이에요. 여기는 엄마 방이고. 다윤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근데 밥은 어디 있어? 기순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윤의 의심스런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서 밥 말고 다른 뭔가 찾고 계셨던 건 아니에요? 뭘 찾아? 밥 줘, 밥. 정말요? 다윤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죠? 그 순간 기수는 손녀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내가 왜 거짓말을 해? 기순이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다윤이 잠시 기순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할머니, 부엌으로 가요. 밥 차려드릴게요. 그날 밤 기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윤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정보도 얻었습니다. 그들이 내일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받을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이미 부동산 매수자까지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기순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음모를 막아야 했습니다. 새벽 3시, 기수는 잠든 척 누워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집안이 고요한 틈을 타서 시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슬리퍼 소리가 나지 않게 맨발로 현관을 나선 기수는 어둠 속에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50년 넘게 다닌 길이라 눈 감고도 갈 수 있었습니다. 채소 가게에 도착한 기수는 구석에 있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직접 쓴 진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작은 딸 미경이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시장 상인들에게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쓴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을 품 안에 넣으려던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순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다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손전등이 기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다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기순은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다윤아? 기순이 멍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다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집에서 나왔다고? 언제? 기순이 진짜로 당황한 척하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나는 잠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다윤이 할머니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맨발이세요? 슬리퍼도 안 신고. 기순이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맨발이네. 언제 신발을 벗었지? 왜 맨발로 나왔을까? 다윤은 할머니의 차가워진 발을 보며 마음이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치매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맨발로 나올 이유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서 뭔가 찾고 계셨던 건 아니에요? 다윤이 떠보듯 물었습니다. 다윤의 시선이 구석에 있는 금고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금고 문이 열려 있는데 혹시 여셨어요? 기순이 금고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금고, 저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 할머니, 저건 할머니가 예전부터 쓰시던 거잖아요. 기수는 속으로 긴장했지만 치매의 특성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언제? 기순이 진짜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런데 옛날에 남편이 금고 하나 사준 적이 있긴 했지. 미정이가 중학생일 때였나?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넣어두라고 했는데. 다윤이 놀랐습니다. 최근 일은 기억 못하면서 수십 년 전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전형적인 치매 증상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집 주소 기억나세요? 기순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집 주소? 구미시. 그 다음이 뭐였지? 잘 모르겠네. 할머니, 그런데 옛날에 장사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기순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채소 정리하고, 미정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했지. 그때 단골 할머니들이 있었는데 박순자 씨, 김영희 씨, 다들 고마운 분들이었어. 다윤은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기억 못하던 할머니가 예전 일은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옛날 일은 다 기억하시네요. 응? 뭘 기억한다고? 기순이 다시 멍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뭔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나네. 다유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치매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최근 기억은 없지만 오래된 기억은 생생한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셨죠? 밤에 혼자 여기까지 오시고. 응, 무서웠어. 어떻게 집에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순이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다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다윤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미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다윤아, 할머니 찾았니? 엄마, 할머니 찾았어요. 시장에 계셨어요. 시장에? 왜?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기억을 못 하세요. 그리고 맨발로 나오셨어요. 몇 분 후 미정이 급하게 시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할머니 슬리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미정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집에서 몰래 나와서 여기 계셨어요. 어떻게 오셨는지도 기억 못 하신다고. 다윤이 미정에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억? 뭘 기억해야 하지? 기순이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왜 내가 여기 있지? 미정이 할머니 발에 슬리퍼를 신겨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발 괜찮으세요? 많이 차갑네요. 아, 고마워. 그런데 너 누구니? 얼굴이 익숙한데. 기순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과 다윤이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엄마, 저 미정이에요. 엄마 큰딸. 아, 미정이 맞다, 우리 큰딸이지. 기순이 잠시 기억해내는 듯 했지만 다시 멍해졌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요. 밤이 깊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다윤은 미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최근 일은 아예 기억 못 하시는데 옛날 일은 자세히 기억하시고 그게 치매 증상이야. 내일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자.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맨발로 시장길을 걸은 걸 보니 정말 치매인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한 후 기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과 다윤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다윤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맨발로 밤에 나돌아다니다니. 정말 위험했어.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자.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한편 방에서 기수는 옷 속에 숨겨둔 유언장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지만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맨발로 나온 게 오히려 도움이 됐네. 기순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윤의 의심을 완전히 풀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연기는 완벽했고 그들의 계획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구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기수는 딸과 손녀 사이에 앉아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접수할 때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신다고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기순 환자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에서 중년의 남자 의사가 기순을 맞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욱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순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최근에 기억력 저하 증상이 있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기순이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력? 뭔 소리예요? 나는 멀쩡한데. 미정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어제 새벽에 맨발로 집을 나가서
시장까지 가셨거든요.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 못 하시고 의사가 간단한 인지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2025년. 3월? 아니 4월? 잘 모르겠어요. 기순이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100에서 7을 빼면? 아, 머리 아파. 계산은 잘 모르겠어요. 의사가 미정과 다윤을 바라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지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부탁드려요. 재산 관리 문제로 급한 상황이거든요. 미정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치매 의심 정도로 소견서를 써드릴게요. 하지만 정밀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정과 다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기수는 뒷자리에서 피곤한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미정과 다윤은 할머니가 잠든 줄 알고 앞자리에서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드디어 진단서 나왔네. 미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께 연락드리면 되겠어요. 다윤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만나자. 기수는 눈을 감은 채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기수는 방에서 쉬는 척 했습니다. 거실에서 미정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진단서 나왔어요. 치매 의심이라고. 네, 오늘 오후 2시에 뵐게요. 전화가 끝난 후 다윤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뭔가 숨겨둔 거 더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 진짜 유언장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 1시간 후 미정과 다윤이 조용히 기순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순은 잠든 척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서랍부터 봐보자. 미정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옷장, 서랍,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없네. 다윤이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혹시 정말 치매 맞을까요? 다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아니, 그냥 가끔 너무 또렷할 때가 있어서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고, 그래서 혹시 할머니가 연기하는 게 아닌가 의심도 들었거든요. 기수는 숨을 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연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 이상한 생각이긴 한데, 너무 완벽하게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미쳤니? 할머니가 왜 치매 연기를 해? 그게 말이 되니? 그러게요. 그럴 이유가 없긴 하죠. 그리고 그게 치매 증상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치매는 하루 종일 똑같은 게 아니라 시간대마다 다르거든. 아, 그런가요? 그럼 그게 더 치매라는 증거가 되겠네요. 다윤이 납득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2시 미정과 다윤이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기수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수는 방에서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작은 딸 미경이에게였습니다. 기순에게 미경이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큰딸 미정과 달리 멀리 부산에서 살면서도 늘 어머니를 걱정하며 안부를 묻던 따뜻한 딸이었습니다. 미경아, 엄마야. 어머니, 갑자기 웬 전화예요? 몸은 괜찮으세요? 미경의 첫마디부터 어머니 걱정이었습니다. 기수는 그 말을 듣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경아,
급한 일이 생겼어. 언니하고 다윤이가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무슨 소리세요? 언니가요? 기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하게 된 이유부터 가짜 진단서, 변호사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이는 충격받은 듯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정말 언니가 그런 일을 했어요? 응. 그래서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어디까지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나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내일 당장 올라갈게요. 미경아, 고마워. 엄마한테는 내가 있구나. 당연하죠. 엄마를 누가 지켜드리겠어요. 언니한테 속으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기수는 미경과 전화를 끝낸 뒤 바로 시장 상인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기순이에요. 기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 회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서류를 좀 보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류? 무슨 서류? 제가 직접 쓴 진짜 유언장이에요.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언제든지 가져와. 저녁 무렵 미정과 다윤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낮잠 잘 주무셨어요? 미정이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응, 잘 잤어. 너희들은 어디 갔다 왔어? 기순이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볼일 봤어요. 할머니, 내일부터는 혼자 외출 안 하셔야 해요. 위험하거든요. 다윤이 말했습니다. 왜? 나는 괜찮은데. 할머니 건강 때문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조심하라고 하셨거든요. 기수는 그들이 자신을 감시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격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기수는 옷 속에 숨겨둔 유언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미경이가 올라올 것이고 상인회장에게 이 유언장을 맡길 것이었습니다. 기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자신을 무시하고 배신한 그들에게 제대로 된 반격을 보여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미경이 예고도 없이 집에 들어선 순간 미정과 다윤은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맞이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완벽하게 짜여진 계획에 예기치 못한 변수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미경아, 어쩐 일이야? 엄마가 요즘 계속 생각나서요. 전화도 하셨고요.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바로 올라왔어요. 미정의 표정이 딱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하셨다고? 언제? 미경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어제요. 힘든 일 있다고 하시면서 말끝이 자꾸 떨리셨어요.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쓸쓸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다윤은 헛기침을 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셔서요. 저희가 잘 모시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러나 미경은 두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기순이 전화로 했던 말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고 언니와 조카의 미묘한 긴장감이 분명히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괜찮으세요? 미경이에요. 기수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미경이구나 왔구나. 네가 와서 좋네. 마음이 좀 놓인다. 미경은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단단했지만 미경은 그 손을 살짝 감싸며 강하게 힘을 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오가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기순의 눈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고 미경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둘만이 알아챈 짧고 조용한 결의의 신호였습니다. 그 짧은 접촉 안에 지난 세월의 신뢰와 분노, 복수의 결심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기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든든한 내 막내딸이 왔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미경이 도착하자 기수는 천천히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경아, 오늘 시장 가는데 같이 갈래? 기순이 평소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혼자 나가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위험해요. 위험? 내가 왜 위험해? 기순이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난 멀쩡한데 왜 자꾸 위험하다고 그래? 미정과 다윤이 당황한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할머니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기순과 미경은 상인회장을 만났습니다. 기순이 미리 부탁해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그 일 부탁드린다고 했죠? 기순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기순 씨.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미정과 다윤이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뭔가 이상해요. 갑자기 너무 또렷해졌어요. 다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미경이가 와서 그런가? 혹시 우리 계획을 눈치챈 건 아닐까? 아니에요. 할머니가 정말 치매라면 그럴 리 없어요. 그냥 컨디션이 좋은 날인 거겠죠. 하지만 미정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특히 기순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오후에 동네 통장 박영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정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박 통장이 미정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뭔 일이세요, 통장님? 기순이 누님이 어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미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누님이 정신이 아주 또렷하시더라고요. 치매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통장이 돌아간 후 미정은 다윤과 함께 기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기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방 안에는 기순과 미경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엄마, 통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한 말? 뭐가 이상해? 기순이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지키겠다는 게 이상한 일이야? 다윤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윤아, 너 내 통장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니? 다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내 생일 사자리. 맞지? 기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가르쳐줬니? 미정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혹시 모를 상황? 기순이 냉소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려서 판단력을 잃을 상황 말이지. 기순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윤의 필체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이거 내가 쓴 거지? 할머니 통장 비밀번호 확인됨. 시장 가게 권리금 2억. 집 시세 1억 5천.
자세하게 계산해 놨더라. 다윤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그리고 이것도. 기순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수자가 김영호라고 되어 있네. 이 사람 누구야?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오해? 기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 받으려 한 것도 오해야? 변호사 만난 것도 오해고. 미경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 엄마가 다 알고 계셔. 미정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순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기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키운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용서. 기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니? 내 마음속 상처가 아물겠니? 다윤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기순이 다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미쳤지. 재산에 눈이 멀어서 완전히 미쳤었어. 그날 밤 기순은 미경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용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미경아, 변호사님께 연락해봐. 정식으로 상담을 받아야겠어.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미 알아본 분이 계세요. 한편 거실에서는 미정과 다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 할머니가 정말 화나신 것 같아요. 다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할머니가 어디까지 하실지. 미정도 초조해했습니다. 오전 10시 김성우 변호사가 기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김기순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 변호사는 미경에게서 미리 들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르신, 이 경우 민사와 형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민사는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형사는 사기 미수 혐의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미정이 거실에서 듣고 있다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설마 저희를 고발하시려는 건 아니죠? 기순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고발? 너희가 한 일이 고발당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엄마, 제발. 가족끼리 이럴 수는 없어요. 가족? 기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이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하니? 김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이런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 편취 시도가요. 다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치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의사에게 거짓 증상을 신고해서 진단서를 받으려 한 것, 그리고 재산 문서를 위조하려 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처벌받는 건가요?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실형이 가능합니다. 기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딸과 손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변호사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어르신께서 원하신다면 선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회봉사나 벌금형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순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일단 신고부터 해주세요. 그 다음은 나중에 생각해 보겠어요. 다윤이 할머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순이 다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기회? 너희는 나한테 기회를 줬니?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생각해 봤니? 며칠 후 경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정과 다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동행했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를 신고하신 건가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기순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의 대가야. 받아들여. 경찰차가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기순과 미경만 남았습니다. 엄마, 후회되지 않으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아니야. 오히려 후련해. 그래도 딸이랑 손녀인데. 미경아, 이번에 내가 당해보니 사람은 혈연관계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 피를 나눴다고 해서 무엇이든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야.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정과 다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두 사람이 기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정말 반성했어요. 기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반성은 혼자서 해. 너희가 반성했다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지.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기수는 시장 부지 보상금으로 미경과 함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아침, 기수는 작은 정원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기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그때 대문벨이 울렸습니다. 미정과 다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기순이 문을 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 아니야. 돌아가. 엄마, 내 인생에서 너희는 끝났어. 다시는 나타나지 마. 미정과 다윤이 울며 돌아갔습니다. 기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저녁, 기수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기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명하고 용기 있는 기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올 테니까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